자, 그럼 국내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축물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제 마음속에 부동의 1인 종묘 소개해 드렸고요. 사찰 건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석사를 너무 좋아해서 부석사의 역사라든지 특이한 배치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석사에 가시면 꼭 봐야 될 건축물 뭐 이런 것들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의외로 우리 대구 근교에 경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시면 불국사, 석굴암 뭐 이런 것들, 그죠? 보문단지 거기서 놀다 오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가시면 정말 멋진 가문사지 석탑, 그 다음에 대왕암, 그죠? 대왕암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편으로 넘어가서, 우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해외편에서는 특히나 건축가와 그다음에 그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 위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 건축부터 현대 건축에 이르는 여러분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건축가 왜 이분이 유명한지 소개를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설계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뭐 아마 이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배 건축가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거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음악으로 한번 비유를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음악으로 비유를 하자면 베토벤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에서 왜 우리가 흔히 베토벤을 거의 뭐 음악의 성인 취급하잖아요, 그죠? 성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아마 베토벤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천재 건축가라고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건축과를 다니시는 한은 지금 앞으로 소개될 요 정도의 건축가들은 좀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 위주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제 근대 건축이라 하면 1900년도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건축에 들어서기 전에 그 기초를 다진 건축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건축의 네 분의 제일 유명한 분을 꼽습니다. 바로 르꼬르비제, 오늘 소개해드릴 르꼬르비제. 그 다음에 이분은 주로 이제 유럽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파리를 근본 베이스를 두고 유럽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죠? 아마 뒤에 작품 보시면 아마 눈에 익으시는 건축물 많이 설계하신 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스 반데로에, 그분도 물론 유럽 태생이지만 주로 작품 활동은 미국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분의 성인으로 그 알바 알토를 꼽으시는 분이 있고, 바우하우스라는 건축 학교 초대 교장으로 지내셨던 월터 그르피우스를 꼽으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각자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세 분은 확실해요. 르꼬르비제라든지, 그 다음 미스 반데로에,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세 분은 누가 봐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바 알토, 어떤 분들은 월터 그르피우스 이렇게 뽑는데, 아마 7대3 정도로 알바 알토가 조금 더 많이 뽑히시는 걸로 알아요. 근대 건축의 아버지 네 분을 꼽자면, 성인 근대 건축의 거의 신화적인 존재 네 분을 꼽으면, 그렇게 5대 성인 하면 이제 월터 그리피우스까지 들어가시는데, 보통은 알바 알토를 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일반인들에게는 꼭 아셔야 될, 알바 알토까지 소개하면 뭐 거의 뭐 우리 수업의 거의 3분의 2가 거의 이분들 네 분으로만 소개를 해도 한 학기를 다 해도 모자랄 정도라서, 우선은 제일 유명한 르꼬르비제,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미스 반데로에, 그 후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이제 시켜 드리는데, 첫 번째로 오늘은 르꼬르비제입니다.
아까 제가 음악의 비유를 한다면 베토벤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 아마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뭐 차이콥스키, 그죠? 뭐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 이외에 쇼팽이라든지, 그죠? 뭐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저도 음악을 전공했어요. 건축을 전공했지만 여러분들 일반인이라도 베토벤, 모차르트, 특히 쇼팽, 슈베르트, 그죠? 차이콥스키 뭐 이런 분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건축과 인테리어를 전공함에도 르그루비제, 앞으로 소개될 르그루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 다음에 미스 반데로에 이런 분들을 모르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몰랐다면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세 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름을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르꼬르비제, 르꼬르비제 꼭 외우자. 자, 그러면 이 르꼬르비제가 왜 유명하고 이분이 왜 현대 건축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으로 추앙을 이렇게 받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한글로 발음을 하면 도미노 이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원래 명칭은 돔이노 이론이에요. 돔이노 이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수업 말고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제가 칠판에 그려가면서 뭔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온라인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을 건축물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인류학적인 요소라든지 지정학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그 건축물 위주로 봤을 때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 혹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동양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 일본, 태국, 뭐 베트남, 그죠? 이런 동양권에 속한 나라들은 서양에 비해서, 그죠? 유럽이나 이런 쪽 나라에 비해서 비가 강수량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동양에 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죠? 로마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 파리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왔어요. 유럽에 비해서, 동양에 비해서. 평균 강수량만 봐도 동양권은 1000mm가 훨씬 넘어가고, 그죠? 서양은 1000mm가 훨씬 미만이에요. 그런데다 보니 비가 많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동양이 훨씬 잘 자라죠. 비가 많이 오면 풀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사막 이런데, 이집트 사막 이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연평균 비가 안 오니까 뭐 나무나 풀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양은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나라고, 그 서양은 비가 적게 왔다. 그래서 동양은 건축물이 주로 건축 재료가 뭐 나무를 쓸 수밖에 없었고, 서양은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무가 적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흙을 모아서 구워서 벽돌로 집을 많이 지었다. 이게 건축 재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양은 나무, 서양은 돌이나 벽돌, 그죠? 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가볍겠어요? 돌이나 벽돌이 가볍겠어요? 그죠? 나무가 당연히 가볍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동양 건축은 비가 많이 온다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서양에 비해서 어떻다? 좀 무르다. 왜? 비를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땅이 무거워요. 그렇단 말은 무거운 건축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집안이 자꾸 땅 속으로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땅이 무르기 때문에. 근데 서양은 비가 동양보다 적게 오니까 상대적으로 땅이 단단한 거라. 그래서 벽돌이나 돌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동양은 집이
땅이 무르기 때문에 벽돌이나 돌을 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럼 집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널리고 널린 나무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나무를 기둥으로 해서 최소한 건물을 가볍게 단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서양은 돌이나 벽돌을 이용한 벽식 구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비에 의해서는 강우량이나 주변 건축 재료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동양은 비가 많이 와서 나무, 서양은 비가 적게 와서 돌이나 벽돌을 썼다. 자, 나무는 가벼우니까 또 땅이 무르니까 동양은 기둥식 보호와 기둥을 이용한 가벼운 집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서양은 상대적으로 땅이 단단하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돌이나 벽돌을 이용해서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를 쓸 수밖에 없었다. 자, 거기서 기둥식, 동양은 나무를 이용한 기둥을 이용했단 말은 기둥 사이에는 뭐? 벽이 다 창문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 건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 온데 다 창문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절이나 한옥을 가보세요. 문을 기둥 사이에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양 건축은 창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혹은 방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뷰가 중요했다. 반대로 서양은 뭐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벽이 기둥 역할을 해요. 그러면 벽이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창문을 크게 내면 기둥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창문이 되게 좁고 길게 작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창문이 작으면 안에서 밖을 잘 볼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서양은 동양과 반대로 안에서 밖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내 건물을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봐주느냐, 그 인면이 발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면을 발달하게 하려면 벽에서, 그죠? 창문의 위치, 작은 크기의 비례, 그 다음 가로 세로 비율, 얼마나 가로 세로가 뭐 1대 몇일 때 아름다우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적 기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양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하고, 서양은 밖에서 내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해서 기하학, 수학적 비례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동양은 반대로 창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 경치, 내가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시장이 보이느냐, 냇물이 보이느냐, 산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느냐, 보이는 모습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동양 건축, 서양 건축을 조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렸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그게 다르코르비제나 이제 서양의 근대 건축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